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더 깔끔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죠.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과 생김새는 거의 같았어요. 형,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형이 맞습니까?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저는 박재준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고 재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65년 3월 7일생 광주 동구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사연은 무료로 진행되니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대형 오피스 건물 앞에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답게 어깨는 굽었지만 억센 손과 단단한 체격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경비실 열쇠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철수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출근하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그들에게 철수는 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철수는 그때마다 네, 다녀오세요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고 톤의 변화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은 한산해졌습니다. 철수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막 컵라면과 삼각김밥 하나. 언제부터인가 이게 철수의 점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맛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최상층에서 내려온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철수입니다. 아, 그런데 혹시 어릴 적에 형제가 계셨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철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죠?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쌍둥이 형제 같은 거 말이에요. 철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시죠? 1965년 3월 7일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혹시 태어난 곳이 어디신가요? 광주 동구 산동네였는데 왜 이런 걸 묻는 거죠?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직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왔어요. 네.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주세요. 네. 똑같은 하루가 또 흘러갔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 그 남자의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제라니, 쌍둥이라니, 그런 게 정말 있었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기계적인 대화가 반복됐어요. 마지막 직원이 나간 후 철수는 건물 문을 잠그고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건물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소리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965년 3월 7일, 광주 동구 산동네. 왜 저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있었을까요? 새벽 2시쯤 철수는 졸음이 쏟아져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아이 둘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흐릿하고 가물가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수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이상한 질문을 했던 정장 남자의 일은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상층에서 급하게 내려온 임원 한 명이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박철수 씨 맞으시죠?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임원이 경비실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가 주셔야 합니다. 회장실이요? 저가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KJ홀딩스 회장실이라니. 그곳은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고 철수 같은 경비원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임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철수는 경비복을 정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원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최상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철수는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까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있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더 깔끔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죠.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과 생김새는 거의 같았어요. 형?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형이 맞습니까?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저는 박재준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고, 재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65년 3월 7일생, 광주 동구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쌍둥이였다는 걸 말이에요. 철수의 기억 속에서 뭔가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자신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 같이 놀고, 같이 울고, 같이 웃던 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이. 재준아. 철수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나왔어요. 맞아요, 형. 저 재준이에요. 재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형이 살아있을 줄도 몰랐고,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을 찾게 됐냐면 재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건물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직원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경비원 중에 박철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생년월일까지 똑같아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본 거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긴 이야기예요, 형. 고아원에서 좋은 가정에 입양됐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늘 형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고모네 집에서 자랐어. 철수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구박도 받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경비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거야. 재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형을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운명이었던 거지. 두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6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한 명은 재벌 회장이 되었고 한 명은 경비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형, 이제 함께 지내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재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재준아. 나는 이미 이런 삶에 익숙해졌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 재준은 철수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래도 이제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혼자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머뭇거렸어요. 6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웠거든요. 재준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기억나?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우리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다고.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조금 다르게 기억해. 엄마가 우리 둘 중 한 명을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를 보내려고 했었어. 내가 몸이 약했거든. 그런데 고모가 나를 데려간 거야. 재준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럼 형이 더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네요. 고모네 집은 쉽지 않았어. 철수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구박받으며 자랐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일찍부터 일을 해야 했어. 형? 재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운이 좋게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운명이었던 거야.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린 모든 것들이 형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 그래서 더욱 제가 형을 챙겨드려야 해요. 이제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재준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철수가 말하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준의 부인인 김영희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경비원을 회장실로 부른다고 해서. 영희는 철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이분이 여보와 너무 닮았는데요? 여보, 이분이 제 친형이에요. 재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형이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재준은 영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쌍둥이였던 것, 어린 시절 헤어진 것,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까지. 영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친형이 맞나요? 혹시 사귀는 아니고요? 영희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철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재준이 말했어요. 그때 재준의 아들인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준호는 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 소문이 나고 있던데. 준호도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이분이 아버지의 형이셔. 재준이 소개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형이요? 갑자기요? 응, 어린 시절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삼촌이라니. 게다가 경비원이라니. 그럼 정말 친척이 맞다는 얘기네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거의 확실해 보여. 재준이 대답했어요. 영희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형, 우선 DNA 검사부터 해봅시다. 재준이 제안했어요. 그래야 모든 게 확실해질 테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일을 비밀로 해주세요. 영희가 신신당부했어요.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회사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철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재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형, 가족들이 아직 놀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철수와 재준은 확실히 쌍둥이 형제였어요. 재준은 기뻐했지만 영희와 준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재준의 가족들은 더욱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희는 철수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이분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영희가 재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 친형인데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재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준호도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급하다니? 내 형인데 뭐가 성급해? 재준은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재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간경화가 악화되어 의사들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회장님, 이제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형을 찾았는데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길어야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재준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날 밤 재준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철수에게 회사 주식 15%를 남긴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 형이니까 당연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도 충분히 남겨줄 거야. 하지만 형에게도 줘야 해. 재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준호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정말 가족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운데 갑자기 회사 지분을 준다고요? DNA 검사로 증명됐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인 서지은도 가세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분인데 갑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유산을 주시다니. 온 가족이 재준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형이 희생했기 때문이야. 형이 고아원에 가는 대신 고모네 집에서 고생한 덕분에 내가 좋은 집에 입양될 수 있었던 거라고. 영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감정적이라고? 이건 옳은 일이야. 그때부터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철수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임원들과 비밀회의를 가졌어요. 아버지가 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다. 저 경비원이 접근해서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형이라고 주장하는 게 수상하죠. 임원들도 동조했어요.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영희도 따로 사람들을 만나며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친형이라는 경비원 때문에 난리라던데? 정말 친형이 맞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철수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재준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형? 무슨 소리예요? 재준은 당황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아.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으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형,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형과 함께 있고 싶어요. 재준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재준이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의 견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철수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준호와 영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준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철수의 입지는 더 강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준호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희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언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경비원이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죠. 준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를 만났어요. 이런 특종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준호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KJ홀딩스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경비원을 친형이라고 믿고 유산을 물려주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거 대단한 특종인데요. 단 각색을 좀 해주세요. 경비원이 회장의 병을 이용해서 접근했다는 식으로요.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KJ홀딩스 회장, 정체불명 경비원에게 거액 유산 상속 예정. 사기 의혹 제기.
기사는 철수를 마치 사기꾼처럼 묘사했어요. 기사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평생 경비 일만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재벌 회장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났다. 회장이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DNA 검사 결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철수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건물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경비 아저씨가 기사에 나온 사람이야? 정말 사기꾼인가? 무서워. 그런 사람이 우리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재주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기사를 쓰게 한 거야? 하지만 가족들은 모른 척 했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흘린 모양이에요. 영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형한테 가서 사과드려야겠어. 재준이 일어서려 하자 준호가 말렸어요. 아버지, 지금은 안 돼요.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내 형인데.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후에 철수는 재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준아, 나 그만둘래. 형,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기사 봤어.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철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형, 그런 기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재주는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니야, 재준아.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야.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철수는 경비실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몇 안 되는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었는데 재준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냉랭하게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원 조회를 더 철저히 해야겠네요. 직원의 말에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건물을 나서는 순간 재준이 뛰어왔습니다. 형, 어디 가세요? 왜 사표를 내셨어요? 재준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형, 제발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재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좋은 가족이 있잖아. 나는 원래 혼자였어. 철수는 재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철수는 다시 일용직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몸은 예전보다 더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철수를 이상하게 봤어요.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철수의 정체가 알려졌거든요. 저 사람이 그 사기꾼이래. 재벌한테 빌붙으려다 들통났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월세도 저렴하고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적었거든요. 밤이면 재준이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한편 재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재준은 마지막까지 철수를 찾으려 했지만 가족들이 막았습니다.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재준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 몰래 변호사와 비디오 제작진을 병실로 불렀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남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재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회장님, 지금은 몸을 추스르시는 게 먼저 아닌가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말이에요. 재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준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KJ홀딩스 회장 박재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유일한 가족인 형 박철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형은 1965년 3월 7일 광주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 헤어졌지만 최근에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족들이 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재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은 저 대신 고생했습니다. 제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교육받을 수 있었던 건 형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형이 고모네 집에서 구박받으며 자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형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형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형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형은 저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셨어요. 재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계속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 중 15%를 형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건 형의 당연한 권리이고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유언에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제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형을 위해 뭔가 해드릴 차례입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자 재준은 정식 유언장도 다시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회장님,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 무결합니다. 누구도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준호가 눈치챘어요. 병실 밖에서 엿듣다가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또 무슨 일을 꾸미고 계세요. 영희는 불안해했어요. 설마 또 그 경비원 얘기는 아니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편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차츰 평온해져 갔습니다. 이게 내 원래 자리야. 철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KJ홀딩스 박재준 회장이 위독한 상태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준이가. 철수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자신이 나타나면 또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거든요. 내가 가면 재준이한테 더 해가 될 거야.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재준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였어요. 철수는 현장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준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준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철수는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 입구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재준의 유언장 공개 모임이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임원들, 변호사들이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산은 예상대로 가족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KJ홀딩스 지분 15%는 고인의 친형인 박철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영희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비디오 유언도 보시죠. 변호사가 재준이 미리 촬영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스크린에 재준의 모습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영상 속 재준은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형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소원까지.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어요. 영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재준의 비디오 유언이 공개된 후 영희와 준호는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영희가 절박하게 물었어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산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저런 사기꾼에게 회사를 넘겨줄 수는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선 철수 씨를 법정에 불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철수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철수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언 무효 소송?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지만 철수는 법적 지식이 전혀 없어서 불안했어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영희와 준호,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유명한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반면 철수는 낡은 정장을 입고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영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고인이 병약한 상태를 이용해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형이라고 주장하며 유산을 노렸어요. 고인과 피고인의 관계도 의심스럽습니다. 6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공격적이었어요. 철수의 국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99.9%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DNA 검사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즘 기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희의 변호사가 맞받아쳤어요. 준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준호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재준의 주치의가 반대 증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완전히 맑으셨습니다. 병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는 전혀 없었어요. 의사의 증언이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재준이 생전에 은행에 맡겨둔 추가 자료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 고아원 기록, 그리고 철수에 대한 조사 자료까지. 재준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두 분이 확실히 쌍둥이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 속 두 아이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런 자료들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더 결정적인 건 재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형을 그리워하며 쓴 일기들이 공개된 거였어요. 형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다. 재준의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어요. 철수는 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준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재준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생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6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재준이가 형이라고 불러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돈이나 지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동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철수의 진솔한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와 준호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지금도 재준이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판사는 심사숙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박재준 씨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피고인 박철수 씨는 고인의 친형이 맞으며 유언장에 따라 KJ홀딩스 지분 15%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철수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재벌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현실인가? 영희와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받아들여야지 뭐. 철수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승소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준이 없는 승리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재준아,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건가? 법정 승리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KJ홀딩스 지분 15%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일까? 철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KJ홀딩스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주님, 이사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정장을 제대로 맞춰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희와 준호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법적 다툼이 끝난 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 이사님, 앞으로 회사 운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재준이가 원했던 방향대로 회사가 가면 좋겠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중시하셨던 건 직원들의 복지였습니다. 특히 경비나 청소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신경 쓰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재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사회가 끝난 후 철수는 회사 건물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경비원으로 일했던 1층 로비도 다시 보았어요. 새로운 경비원이 자신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경비실에서 일하기 어떠세요? 철수가 물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 예전에 여기서 경비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젊은 경비원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네, 맞아요. 몇 년 동안 여기서 일했었죠.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사가 되신 거예요? 긴 이야기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철수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임원실 대신 1층 로비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저는 여기가 편해요. 철수의 선택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철수는 회사의 일용직 직원들과 경비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런 분들의 복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철수의 제안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새로운 명패가 걸렸어요. 박철수 고문 시설관리직. 철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어느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젊은 신입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제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철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젊은 친구,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거든요. 고문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우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철수의 말에 젊은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후에 영희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얘기 좀 할까요? 둘은 로비 한편의 카페에 앉았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심했죠. 사과드리고 싶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놀라셨을 거예요. 재준이가 철수 씨를 정말 아꼈구나 싶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준호도 점점 철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왜 삼촌을 그렇게 아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재준이는 좋은 아들을 둔 거네요. 철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이 되자 철수는 마지막 직원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빈 건물을 바라보며 철수는 재준을 생각했어요. 재준아, 내가 원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고 있다면 좋겠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청소 아주머니가 철수에게 인사했어요. 고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머니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철수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아래서 바라본 경비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다니. 진짜 좋은 분이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어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주다니.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재준의 회장실 앞에 섰어요. 문은 이제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철수는 여전히 이곳에서 재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항상 생각보다 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